딸아, 난 이게 마지막 여름일 줄 알았단다. 2025년 7월, 프랑스 파리. 병원 중환자실에서 66세의 은퇴 의사 마르타 기요티는 47도 폭염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여름을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프랑스 전역의 병원이 정전으로 마비되고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깨어난 곳은 이상하리만치 시원한 도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원 벤치엔 어르신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같은 유럽, 같은 시간 단 하나의 도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그 도시에 숨겨진 은색 장비와 한국이라는 이름. 마르타는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기 위해 다시 한번 의사 가운 대신 탐험자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처음엔 그 기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초 파리의 여름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잔잔한 풍경이 아닌 재난 그 자체였죠. 제 몸은 처음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날의 마지막 기억은 의사로서 수십 년을 몸담았던 병원의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 낯선 침대와 시원한 공기 속에서였죠. 눈을 뜨자마자 본 건 딸 소피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여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늘진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제가 알던 파리의 광기 어린 여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폴란드예요. 노빗이라는 작은 도시. 엄마가 쓰러진 날 바로 이송했어요. 폴란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인데. 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산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곧 제 눈에 이상한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평온했죠. 누군가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웃었고 누군가는 공원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 한복판에 서 있어도 땀이 흐르지 않았어요. 온도계는 2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습도는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수십 년을 사람의 몸과 환경을 관찰해온 제 눈에는 분명 이 도시에 무언가가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건물 옥상마다 놓인 은색 상자를 발견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상자는 에어컨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교했고 태양광 패널과 연결된 듯한 기이한 구조였죠. 소피, 저건 뭐니? 엄마,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한 번도 진심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말이죠. 매일 저녁 제가 머물던 작은 호텔 창가에 서서 바라본 노비시의 풍경은 정말 신기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어컨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저는 사위 야책과 함께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이자 기술 공무원인 야책은 저를 한적한 언덕 위 전망대로 데려갔죠. 마마, 여기서 도시 전체를 보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작은 도시 하나만 폭염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노비시는 참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붉은 지붕의 주택들, 키 작은 가로수, 그리고 정돈된 보도.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맑다는 말로는 부족한 아주 낯선 감각이 느껴졌죠. 햇빛이 내리쬐고 있음에도 바람은 뜨겁지 않았고 무엇보다 숨 쉬는 것이 편했어요. 지금 파리는 몇 도인지 아세요? 야책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47도입니다. 파리, 베를린, 프라하까지 전력도 끊기고 수도도 중단됐대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만 이렇게 시원한 공기 속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 외곽을 지나던 중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죠. 도시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차량 내부 온도계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24도였던 온도가 단 몇 초 만에 35도를 넘기고 곧 40도를 향해 갔습니다. 운전하던 야책조차 놀라며 말했어요. 이 선만 넘으면 이렇게 변해요. 항상 그래요. 마치 도시 전체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선 너머와 이쪽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기후가 이렇게 정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후란 흐르고 스며드는 성질을 가진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피부가 느끼는 건 명백한 선의 존재였습니다. 어떤 경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온도 장벽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과 환경을 함께 관찰해온 탐구자로서 이 도시의 구조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도심으로 돌아오니 곳곳에서 눈에 띄는 건 여전히 그 은색 상자들이었습니다. 옥상마다 놓여 있고 어떤 건 건물 외벽에 촘촘히 부착돼 있었죠. 작은 패널이 달려 있고 날개처럼 바람을 흡수하거나 토해내는 구조였어요. 가까이서 본 그것은 기존의 에어컨 실외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엄마, 사실 이건 아직 공공적으로 다 공개된 건 아니에요. 소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노비시는 지금 스마트 냉각 도시 실증 실험 중이에요. 여기 모든 시설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스마트 냉각 시스템.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단어 하나. 삼성. 사위 야책도 딸 소피도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이 도시의 경계선 바깥에서 뜨거운 열기가 밀려오는 것을 직접 느낀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환경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요. 한 사람의 환자나 시민으로가 아니라 의사이자 탐구자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이 완벽한 쾌적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평온했고 카페 테라스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지만
저는 자꾸만 시선이 옥상 위로 향했습니다. 모든 건물 위에 동일한 구조물이 놓여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하나의 징후처럼 느껴졌죠. 시장 근처의 오래된 빵집 앞에서 저는 일부러 한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저 위에 달린 장비는 뭐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작년에 시에서 전부 설치한 냉방 장치예요. 그 덕분에 작년보다 전기료가 30%나 줄었다니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외국 회사였는데 이름이 좀 이상했어요. 삼성? 아마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삼성 한국의 그 삼성 말인가요? 하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어떻게 유럽도 아닌 폴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이 이런 대규모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사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야책, 그 장비들 정말 삼성이 설치한 거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맞아요. 정확히는 삼성의 스마트 기후 제어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건 아직 공공적으로 언론에 밝혀진 정보가 아니라서. 왜 숨기고 있지? 엄밀히 말하면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국산 기술이 아닌 외국 기술에 인프라를 맡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이해가 갔습니다. 프랑스 의학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아시아 기술을 따라가야 하냐는 고루한 자존심들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자존심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조용해졌고 저는 창가에 앉아 바람을 느꼈어요. 선선하고 부드러운 공기 창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한낮과 다름없는 안정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세습도 제어와 공기 흐름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제야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기류를 계산하고 시민의 활동과 공간 활용까지 예측해 반응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단 말인가? 한때 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열사병 환자들을 맞으며 왜 이런 걸 미리 막지 못할까 자책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냉방 장비의 성능이 한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조용한 시스템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기술 총괄자 아네타 야블론스카라는 인물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이 도시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거든요. 야책이 아네타에게 저를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제까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이 도시를 관찰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기다리던 제게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또렷한 눈빛, 매끄럽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말투였어요. 마르타 기오틴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아네타 야블론스카입니다. 노비시의 기후대응 기술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받아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 병원 관계자와 시민센터에서 박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둘러싼 미묘한 거리감과는 달리 그녀는 거침없고 투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사람을 구하는 기술인지. 아네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예요. 우리는 함께 시청 내 기후제어 센터로 이동했어요. 좁은 회의실 문을 열자 정면 벽 전체가 하나의 대형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도시 곳곳의 실시간 기온, 습도, 바람의 흐름이 데이터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삼성 스마트 기후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네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외부 온도 42도. 하지만 제어 온도는 25도. 전력 효율성은 92%. 정전 대비 자동 전환 시스템도 작동 중입니다. 저는 말없이 태블릿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눈을 뜨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야. 도시 전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생리 시스템과도 같다.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단순 냉방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사람의 활동 밀도에 따라 실시간 반응하죠. 아이들이 몰리는 공원은 낮에 미세 분사 장치와 지면 냉각이 자동으로 가동되고, 노약자 거주구역은 온도 편차가 1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 하나하나가 제가 수십 년간 병원 현장에서 이런 게 있었더라면 하고 바랐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름마다 찾아오는 열사병, 호흡기 질환, 만성 질환자들의 급성 악화. 그 모든 재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기술이 지금 내 앞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 질문에 아네타는 잠시 미소를 머금더니 말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작년 여름 첫 폭염이 닥쳤을 때 응급실에 단 한 명의 열사병 환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단숨에 병원의 어느 장면으로 데려갔어요. 호흡 곤란으로 실려온 노인, 체온이 41도를 넘긴 아이, 그리고 응급실 앞 복도에서 실신했던 어느 엄마의 얼굴. 그날 이후 저는 환자 앞에서 무력해진 스스로를 수도 없이 원망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시스템이 그때 그 모든 절망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이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네타 박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게 한국 기술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일부에선 반발이 심했어요. 왜요? 자존심이죠.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엔 그 자존심에 갇혀 이 시스템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네타 박사의 안내로 저는 시청 4층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2년간 노비시에서 이뤄진 스마트 기후 실증 사업 자료가 보관돼 있었죠. 수많은 도면과 계약서, 공사 사진, 테스트 리포트들 사이에서 한 문서가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2022년 폴란드 정부 기후혁신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 그 속엔 낯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지멘스, 슈나이더, 텔레포니카 모두 유럽 내 유력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래 조용히 한 줄. 샘성 CSD 클라이머 솔루션 디비전. 이게 다 경쟁사였다고요? 아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총 12개 기업이 참가했어요. 모두 유럽 최고 수준의 기후 기술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폴더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각 기업들의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지멘스의 제안서를 넘겨보니 시범 운영 기간만 8개월, 구축 비용은 2,200만 유로. 슈나이더는 1년 6개월에 3,100만 유로였죠. 그런데 삼성은 6개월에 1,400만 유로. 그것도 성능 보장 기간이 5년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압도적이었는데 성능까지 보장한다고요? 처음엔 다들 의심했습니다. 너무 싸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아네타가 다음 파일을 넘기자 2023년 여름 테스트 결과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데이터였어요. 시범 운영 결과 2023년 7, 8월 평균 기온 유지 25.2 목표 25 전력 효율 94.7% 목표 85% 응급실 열사병 환자 0명 전년 동기 147명 시민 만족도 96.8% 이 숫자들이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독립감사기관 3곳에 검증을 의뢰했죠.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이 작은 도시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실험하고 있는 미래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네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유럽 기후기술협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다음 문서는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유럽 12개 기업이 연명으로 낸 공식 항의서였어요. 아시아 기업의 덤핑 입찰로 유럽 기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성능 데이터 조작 의혹, 정부 보조금, 의존적 저가 정책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오래된 편견과 자존심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성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비공개로 성능 재검증을 실시했어요. 독일 TV, 프랑스 CSTB, 스위스 EMPA까지 유럽 최고 인증기관 3곳이 동시에 6개월간 모니터링했죠. 결과는 모든 지표에서 삼성 시스템이 약속한 성능을 상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소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소피야, 엄마가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봤다는 걸 인정해야겠구나. 엄마, 그게 당연해요. 유럽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모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이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 그 순간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야책이 저한테 보여준 자료를 보고 나서는 정말 놀랐어요. 어떤 자료? 삼성이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두바이 심지어 LA와 뉴욕에서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노비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기후 솔루션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편견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겠다고요. 이튿날 아침, 저는 아네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 이 기술이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침 오늘이 원래 시스템 점검일이에요.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죠. 우리는 먼저 도시 외곽의 제어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소규모였어요. 작은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한 정도의 크기에 내부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제어 장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전부예요? 네, 놀랍죠? 시설 규모에 비해 제어 시스템은 정말 컴팩트해요. AI가 대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든요. 기술자 한 명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도시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시내 중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그 말과 동시에 화면 속 지도의 중심가 부분이 연한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자동으로 해당 구역의 냉각 장치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와,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3초마다 데이터를 갱신하고 15초 내에 대응합니다. 사람이 더위를 느끼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저는 의사로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마치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였거든요. 뇌가 체온 상승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땀을 분비하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이 도시도 온도 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주거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집에만 있었어요. 더워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산책해도 괜찮아요. 그의 말에서 저는 의료진으로서 놓쳤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열사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술이 고령자들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었죠. 혹시 전에 여름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있죠. 2021년엔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호흡 곤란이랑 어지럼증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이런 할아버지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더위 때문에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찾아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이 기술을 프랑스에도 소개하고 싶어. 의료진들에게 말이야. 소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프랑스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랑스 의료계에 보고서를 써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요. 한국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 유럽이 기술 선진국이다. 아시아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 앞에서 국적이나 기업의 출신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네타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의료 자문역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럽 의료진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아네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2025년 9월 파리. 저는 파리 의과대학 대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의료진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죠. 제목은 기후변화 시대의 예방의학 노빗이 실증 사례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폴란드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노비시의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응급실 열사병 환자 수, 고령자 건강 지수, 전력 효율성 모든 지표가 개선된 수치들이었죠. 처음에 저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유럽보다 앞설 수 있을까 하고요.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입니다. 그 앞에서 기술의 국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죠. 정말 열사병 환자가 한 명도 없었나요? 시스템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다른 도시로 확산할 계획이 있나요? 저는 하나하나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노비시와 파리를 오가며 기후적응 의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 스마트 기후도시 확산 프로젝트의 의료 자문을 맡고 있죠. 올해 겨울부터는 체코 프라하, 독일 드레스덴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딸 소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은퇴 후 편안히 지낼 수 있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의사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창밖으로는 여전히 노비시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든 일상이 첨단 기술과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기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66세. 다시 태어난 여름을 맞이한 의사 마르타 기요틴의 이야기였습니다. 편견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요. 마르타 기요틴, 2025년 9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